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도 팟빵에 질문이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이제 접어들면서 날이 굉장히 썰렁한데요. 원래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연초에 1년간의 어떤 강한 결심을 하고, 한 5월부터는 봄이다, 축제다 하면서 얼레벌레 살다가, 여름에는 또 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석이 지나면서, 깊은 반성과 함께, 날이 추워지고 낙엽이 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또 한 살이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내가 된 것이 없구나라는 어떤 자성과 함께, 다시 새로운 어떤 욕심을 이렇게 탁 열정을 세우죠. 그래서 통상 전에도 협회를 해보면은, 가을, 겨울께 좀 되면 또 공부 열심히 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좀 느슨해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제도 녹음을 제가 해드렸지만요. 자기 관리가 어떤 경매 실력이다. 그렇죠.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경매의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매 실력이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벌려면은 당연히 경매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질적인 어떤 수준도 고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많이 파다 보면 질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조금 이제 모질라면은 붕어빵을 10년 구워도 10년 전에 하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라면을 10년 동안 끓였는데도 10년 전에 제일 처음에 끓였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 번을 했을 때, 깊이 있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한 연후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업도 해보고, 경매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들은 뭐냐면요. 어떤 정책을 하나 쓰든 간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아무리 제일 처음에는요 깊이 생각하고 널리 생각하고 상상력을 무한히 발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향후 어떤 상황을 전개되는 것을 보면요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번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상황의 판단이 긍정적인 사인이 한 몇 개만 있더라도 먼저 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에 생각했던 거 이상의 폭발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너무도 많이 지켜본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망설이는 것 자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혹시 나쁜 쪽으로 불똥을 띄우면 어떡하냐 라는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출발 자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반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그 이상이 나오는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선 출발하고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 것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출발을 하더라도 먼저 도착한 놈과 늦게 도착한 놈의 차이가 있는데, 동시 출발 정도가 아니고, 하나는 미리 출발하고 하나는, 지금도 출발 안 한 수준 같으면은,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4분 정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사연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기한 선생님. 물건 검색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물건을 보다가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신청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물건을 보면은요, 대항력은 있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맞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선순위 전입일자를 갖춘 임차인이어만 갖는 것이 대항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먼저 있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전입신고는 있는데, 그것도 먼저 있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하면, 이게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건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말씀하셨는데요. 통상은 이렇게 전입신고가 먼저 있는데, 얘가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지죽은 듯이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에 태반은 가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데 선순위 대항력자가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입 신고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에 걸맞는 아무런 권리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건가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론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의 어떤 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을 분석하고 그 행동의 원인이 뭘까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선순위 전입신고자가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한 이 현실을 보는 것이지 얘가 왜 안 했을까를 궁금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걔가 지나가는데 걔가 왜 짖을까를 고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막 생각 백날해도 걔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목이 좀 컬컬해서 소리를 한번 질렀을 뿐인데 지나가는 사람은 자꾸 나의 행동에, 사소한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걔 입장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황 조사나 권리 조사에서도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장임차인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물건을 매매하기 10년 전부터 전입일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항력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명도할 때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죠.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건을 매매하기 10년 전부터 전입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전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전 소유자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 위장임차인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가짜로 포장했다면 위장이 맞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위장보다는 그냥 들어오는 시점에서 좀 늦게 들어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가짜인 경우들보다도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솔직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도 요즘에 이게 유행이 돼 있고, 또는 뭐 무피 투자 그래서 저도 교육생 중에 한 분이 무피가 어쩌고 하길래 가죽 모피를 잘못 설명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무피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뉘앙스는 보증금, 투자금을 보증금으로 다 회수했다라는 뜻 같아요. 그런 말들은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렇죠? 있는 정식 용어도 아니고, 저는 이제 옛날에 저희 직원이 이제 나가서 폐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법률 용어가 아닌데, 폐찰. 입찰을 생각하는데, 그죠? 폐찰, 패배했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런 말들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용어처럼 쓸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게 참 의아해요. 폐찰, 또는 뭐, 무피 투자, 또는 뭐 이장임차인, 뭐 이런 유들은,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언어의 굉장한 어떤 그 적확성은 떨어진다. 아마도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셨으면 낙찰에 실패했다. 라는 단어들은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뭐 폐찰, 무피 투자, 뭐, 예를 들면 투자 원금이 거의 다 회수되는 방식이다. 라고는 말했지만, 무피라는 단어는 못 만들었는데, 그런 거를 참 만들어서 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언어의 혼동은, 일단은 대항력이라는 건 없다.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만 보십시오. 우리는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계약서를 내밀 수 있겠죠. 양재물도 마신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이런 경매라는 어떤 시국에서 단순히 전입신고만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대항력이 있으니 집을 안 나갈 권리가 있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버틸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는 우리가 속으로 이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거는 보증금이 없거나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런 뒷조사 없이 확신도 없이 입찰을 했다가 낙찰받은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떡하니 내밀면 이거는 천상 소송으로 가서 확인을 한 연후 잘못하면 물어줄 돈이 생기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입찰할 수는 없으니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뒷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뒷조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근저당권자에게 뒷조사를 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못 만나게 되고 피하고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경우에 입찰 보는 것은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이런 물건을 몇 개 잡아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원칙은 매뉴얼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전에도 이랬으니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투자를 하는 것은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된통 데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 원칙대로 배운 대로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명도할 때 팁이라고 말씀하셨죠? 통상 이 사람이 진짜 같으면은 돈 줘서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 왜냐면 선순위 대항력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돈 줘서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전입 일자만 앞에 있고, 실제로는 뭐 어떤 실제가 아니다,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명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을 내서 전입자죠, 점유자죠.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는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전입신고는 앞에 있을지 몰라도 임차인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인도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통상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그냥 돈 주고 내보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명도할 때 팁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명도시 팁이라고 이제 저에게 요구하는 어떤 이유,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즐거운 명도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질문을 남기시는 거나 교육생들이 중간에 이제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은 경매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명도의 팁을 달라라는 것은 일종의 즐거운 명도라는 어떤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이고요. 즐거운 명도라는 것은 거대한 하나의 원칙이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스스로 똑같이 대응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명도 대상자가 원하는 것은 돈하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연이 있는 명도 대상자든지 간에 돈하고 시간을 중심으로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 충분히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야채, 콩나물 무친 거하고 나물하고 깍두기하고 생선가스나 돈가스나 고기를 먹어도 포크 하나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라면이어도 포크로 먹을 수 있지요. 그것처럼 어떤 종류의 메뉴든 어떤 종류의 어떤 요리든 간에 도구는 한 가지, 두 가지로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대상의 명도 대상자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기술은, 여러분들이 쓰는 도구는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자, 그리고 사족인데요. 요새 물건 검색을 많은 수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보니 나름 우리나라 지역의 위치 외우는 재미에 맛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는 곳의 지역만 알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경기도 지역의 시와 군의 대략적 위치도 알 수 있게 되었네요. 경매 공부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늦은 밤 안녕히 주무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시기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이 저를 빌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돈을 벌려면은 복을 많이 지으라고 했고, 복을 지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사업도 잘 되고, 결국은 사람의 어떤 축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물건을 검색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검색을 하다 보면은 마치 보석 가게의 점원이 하루 종일 보석을 만지다 보니 보석에 욕심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돈 욕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 밭에 아니면 뭐 어디 식당에서 대박 식당에 취직시켜서 하나 일주일만 살려보시면 돈 욕심이 대번에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돈이 잘 벌리는 곳에 그 몸뚱아리를 갖다 놓으면은 저절로 얻어지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저 그런 환경에서 톱니바퀴처럼 출근하고 퇴근해서 정해진 월급만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만 삼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 그 높은 세계를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마치 수행자인 것처럼 적은 것입니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옆에서 항상 보시고 친구를 잘 사귀시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경매에 대해서 식지 않는 열정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스피드 옥션 같은 것을 계속 하나 달고 노트북이라는 것으로 계속 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계속 물건을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뜨거운 몸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희 협회랑도 꾸준히 연이 닿도록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아직은 공포를 안 했지만은 소금쟁이라는 소액 공동 투자 클럽을 만들 계획입니다. 소금쟁이는 소액 투자로 금덩이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이름이죠. 소금쟁이는요. 여러분들의 제가 누누이 자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소금쟁이는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 다닙니다. 마치 예수처럼 걸어 다니죠. 그리고 소금쟁이는 1초에 자기 몸의 100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순간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쟁이는 죽은 물고기의 체액을 빨아먹는, 즉 하이에나와 같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경매 투자자들은요 하이에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자가 사냥해 놓은 고기를 먹는 입장에서 고기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듯이 여러분들은 사고가 터져서 나온 부동산을 사면서 이 부동산이 어쩌고 저 부동산이 어쩌고라고 탐을 내는 것은 마치 남의 고기를 뺏으면서 왜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엉망이야라고 부리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 투자자인 우리와 소금쟁이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소금쟁이라고 한 것이고요. 이런 소금쟁이 소액 공동투자클럽의 멤버십을 유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마치 스피드 옥션 같은 거를 쳐다보면서 뜨거운 몸을 유지하듯이 저희하고 또는 저희 지사장하고 또는 저희 어떤 소액 투자 클럽인 소금쟁이와 연이 닿아서 연중에 세미나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뚱이가 식을 날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대표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1번 타자든 2번 타자든 오랫동안 타석에 서다 보면 그 사람이 홈런도 칠 기회가 오는 것이고 언제까지 삼진만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아쉬웠던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몸을 데피는 과정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소금쟁이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어떤 발표가 있고 조만간에 어떤 설명이 있을 때 많은 관심 가지시고 즉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예전에 경매로 구매했고 이번에 집을 처분하여 다시 경매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 돈도 많은 사람이 아닌지라 다시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있습니다. 네, 경매로 이미 투자 경험을 하셨지만 역시 또 걱정이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경매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 집도 부모님이 경매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그랬죠.
심지어는 3천만 원에 산 걸 1년 반 만에 2억, 3억에도 팔고 이런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대박을 봐야 되는데, 그냥 대박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저 연예인, 저 가수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지 왜 망해서 저렇게 고깃집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주변에 돈을 그렇게 잘 벌던 연예인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어떤 가수 그 송대관 씨도 그렇죠? 특정 이름을 발식해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분도 지금 4억 얼마 가지고 부인의 사업 때문에 4억밖에 안 되더만요, 돈이. 근데 그분 정도의 지위와 그분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면은 4억은 돈이 아닐 것인데 그걸로 협의를 못 봐서 실형까지 받는 것을 보면은 왜 협의를 안 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감옥에 이제 갔지 않습니까? 실형을 이제 받아버렸는데요. 본인도 이제 집행유예인가 이렇게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정도면 솔직히 옛날에 보면은 한 달에 이상해서 한 달 안 돼서도 벌 수도 있었던 돈 같은데 그 많은 돈이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매라는 것도요, 여러 번 했지만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경우 많고요. 최근에 그 인천에서 일가족이 자살했던 분도 어제 우리 권리분석반 회식에서 나오던데 여성분들이 그러던데요. 경매로 뭐 15채를 샀는데, 생활고래 비관해서 자살했다면서요. 저는 그 기사를 슬쩍 보고 지나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매로 그렇게 여러 건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자본의 운영법,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매 몇 건 한 걸로 으쌰으쌰하고 나대봤자 하수 수준에서 으쌰으쌰 하는 것입니다. 그쵸? 거북이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거북이는 가장 느린 토끼보다 느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토끼가 돼야 될지 거북이가 돼야 될지 즉 옆으로 번질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하셔야 되고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경매의 실무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성을 맨날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그 위로 올라갈 기회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집을 한번 사셨는데 걱정이 많으시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일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고 부동산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경매로 집을 구매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렇게 제가 글을 읽어보면은요. 전세로 들어갔다가 상황을 본다라는 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지금 전세로 들어가면 미니멈 2년을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겁이 나는데 2년 있다가는 겁이 없어지고 겁이 안 생길 정도로 안심할 정도로 뉴스에서 가계부채는 이제 덜 심각합니다. 부동산 경제는 이제 안 무너질 거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를 됐을 때 다시 집을 사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예전에 경매로 구매하셨다 했는데 그 구매를 하는 예전에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던가요? 제 기억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는 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부동산 경제는 2008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었는데 그러면 새삼 뭐가 있나요? 지금 혹시 사신 것은 그 전에 사셨나요?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요. 아마도 경매로 투자를 하셨을 당시에도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했을 것이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에 부동산의 대폭락이 온다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그쵸? 대폭락이 있는가, 있다라고 책을 써서 어떻게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로 또 그런 사람들이 어디 나오면 또 경제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드는 걸 보면은 이놈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그런 거를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점쟁입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태풍이 옵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대한민국의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골고루 타격을 입나요? 어느 지역만 타격을 입나요? 예, 어느 지역만 타격을 입죠? 그렇죠. 태풍이 옵니다, 난다. 얘기가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난다고 해도, 우리 집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그냥 빚이 좀 있나 보죠. 그죠? 내가 쓰는 빚이 중요한 것이 남의 쓰는 빚도 중요한 건가요? 그죠? 냉장고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라는 말하고 우리 집에 냉장고가 한 대 있는 거하고 어떤 느낌이 다른 것인가요? 자기 집 곳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멘트죠.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러면은 대통령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국가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세요 하는 건 재정기획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하는 고민들인 것이죠. 마치 배당은 어떻게 할까요가 법원의 사무관들이 하는 거하고 판사가 하는 고민인데 돈을 벌어서 낙찰하겠다는 사람이 배당 공부 뒤지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알면 좋죠. 쓰나미가 밀려오고 일본에 지진이 난다고 하니 한국 사람들도 지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없지만은 지진이 나는 빈도수가 연 60회, 70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수도권에도 지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지진 공부를 하고 지진의 대피 훈련을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만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민인 것이지 본인의 고민은 아닌 것이죠.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해서 본인이 집을 안 살 이유는 없는 것이죠.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치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으니 비행기를 타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에는 비행기가 숱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그렇게 빈번하고 사람이 죽으면 장애인이 되니 차를 안 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역시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한들 나의 투자랑 상관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관없이 생각을 하십시오. 부동산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도 드글드글 하고요.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외쳤던 그 당시에 어떤 그 경제 관련 어떤 전문가는 아니죠. 이른바 전문가,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밥 잘 먹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잘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고 듣고 나는 그런 주장을 한 바도 없는 사람은 더 불안해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이상한 긴장감이 없듯이 외국에서는 보면은 야 남한 가지 마라, 남한에는 전쟁 난다더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편하게 해외여행의 어떤 코스에 남한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이미 경매로 집을 구매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전세값이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요. 전세 가격이 집 가격의 80%까지 하는 상황에서 경매 구매나 전세 입주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긴 매 한 가지네요. 자본구매 맥스 1억 5천까지는 대출해서 구매할까 하는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거는요.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집값이 풍기 현상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가 풍기가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집이 많다면 전세가 오를까요? 우리가 인구도 준다라고 하는데 인구도 주는 것만큼보다도 집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집이 부족하면 재화는 어떻게 됩니까?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릅니다.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방향의 청신호지 집값이 떨어지는 방향은 아닌 것이죠. IMF 때 집값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집값이 떨어지는 초창기에는 전세 가격이 역전세란이 나서 전세야 이미 몇 년 전에 돈 1억이든 2억이든 줘놓고 사는데 집값이 떨어지니 전세가 역전세가 순간 버려졌지만은 그 역전세 이 위기만 그 기간만 지나면 해당 집값에 비례해서 전세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거꾸로 집이 모질란다는 얘기고 집이 모질란다는 얘기는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럼 집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물어보면 저는 그것은 점쟁이가 아닙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경향성을 보고 현재 위치에서 추론을 한다면은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말은 또 맞는 얘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런 이유를 떠나서 이미 내 집 마련을 해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세로 들어간다. 또 전세도 하락이 돼서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서요. 일부 자금은 투자를 하려고요. 하는 그런 멘트도 아니고 그냥 단지 집을 사는 게 불안하니 전세로 들어갈까요? 라는 말은 어리석은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내 집 마련, 내 물건을 갖고 있는 것만큼 완벽한 해답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안하다는 건 원전에 대한 손해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경매는 원전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불안하시면은 경매로 지금보다 작은 집을 잘 시세 차익을 보고 사시고, 그죠?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사시고, 그런 연후에 남은 돈으로 월세가 나오는 집들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돈도 안정적으로 벌 수가 있을 걸로, 말씀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과, 실제적인 월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고수익 물건도 한번 투자해 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잘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가이드로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불안증을 해소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36분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거래되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